뉴스 보셨죠?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전부 같은 방향이었어요. 핵 위협, 테러 보복, 중동 불안. 여러분도 그 프레임 안에서 이 소식을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산주 상승, 유가 출렁임. 여기까진 예상된 반응입니다. 그런데 공습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정체불명의 대규모 매수세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선물이란 미래 가격에 미리 베팅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에너지 가격 상승에 큰 돈을 건 세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누군가 이 공습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베팅한 방향이 무기도 금도 아닌 에너지였습니다. 아, 이 공습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닐 수 있겠구나.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이 직접 압박을 가한 나라들을 펼쳐놓으면 점들이 무작위로 흩어진 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이 나라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시면 하나의 나라를 사방에서 조여오는 형태가 그려집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는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포위망의 이름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이 있거든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압박은 수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린란드도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포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25년 이 시점에 이란이라는 마지막 조각을 끼워 넣었을까요? 포위망이 친형타가 되려면 조건이 딱 하나 필요합니다. 포위당하는 나라가 이미 안에서 무너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건강한 몸은 포위해도 버팁니다. 하지만 38개월째 내부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라면 외부 압박 하나가 마지막 방아쇠가 됩니다. 38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껴지시나요? 3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될 때까지 중국의 공장들은 단 한 번도 흑자 마진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 때 남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게 38개월째 마이너스라는 건 팔수록 미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냥 공장을 멈추면 되지 않냐고요. 아, 그게 안 되는 구조구나. 중국 청년 실업률은 공식 발표 기준으로도 한때 20%를 넘어섰습니다. 20명 중 4명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공장이 멈추는 순간 이 숫자가 더 치솟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면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회 안정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구조예요. 그 손실을 어떻게 메우냐고요. 해외에 밀어냅니다. 재고가 쌓이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하고 가격을 낮추면 더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또 더 많이 밀어냅니다. 이 악순환을 덤핑 수출이라고 합니다. 원가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굴러가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합니다. 에너지가 싸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료, 연료비, 운송비. 마진이 종이장처럼 얇은 상황에서 에너지 원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적자가 깊어집니다. 중국이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건 싼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 싼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고 있었을까? 그 공급처가 바로 미국이 지금 겨냥한 곳들입니다. 여러분, 이란산 원유가 왜 싼지 아시나요? 아무도 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 제재로 이란은 정상적인 원유 시장에서 거래가 막혀 있습니다. 공급은 있는데 살 수 있는 나라가 제한적이니 가격이 내려갑니다. 국제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그 할인된 원유를 중국이 사들였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 원유 수입의 13% 안팎이 이란발이었어요. 10통 중 한 통 이상이 제재 대상 국가에서 온 겁니다. 아, 이게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구나. 중국의 생존 구조였던 거구나.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제재로 국제시장에서 외면받는 남미 원유를 중국이 쓸어 담았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적도를 지나 남미 끝까지 그 거리를 수천 번 포갠 항로를 따라 기름이 태평양을 건너 중국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느껴지시나요? 중국 제조업 전체가 국제사회가 외면한 할인 원유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마진이 바닥인 공장들이 이 싼 에너지를 전제로 원가 구조를 짰어요. 정상가 원유로 바꾸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치 차이가 아니라 존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CIA가 수년간 이 흐름을 추적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지 않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왜 지켜봤을까? 덫을 놓는 사람은 먹이를 충분히 먹인 다음에 철창을 내린다. 의존도가 깊어질수록 나중에 끊었을 때 충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그 철창이 내려왔습니다. 중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언젠가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2021년 중국과 이란이 맺은 25년짜리 전략적 동반자 협정입니다. 규모가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습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이에요. 단순한 원유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 협정으로 이란의 철도를 깔고 항구를 개발하고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란을 중국 주도 경제권의 중동 핵심 거점으로 만들려 한 겁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을 우회하는 독자적인 공급망. 이게 중국이 설계한 그림이었어요. 아, 이란은 원유 공급처가 아니라 중국의 탈달러 실험 무대였구나. 그 그림이 공습 한 방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내 인프라가 타격을 받으면 수년간 쌓아온 투자 시설이 함께 위험에 처합니다. 이란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25년 협정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요. 500조 원짜리 투자가 회수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돈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쪽도 동시에 막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습 직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이 동시에 묶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보이시지 않나요? 미국은 베이징에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 중동 투자 거점, 탈달러 실험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킹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킹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칸을 막아버린 체스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직 절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 판을 벌인 데는 중국 견제 말고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작동하는 동안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청년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장을 멈출 수 없으니 고용은 유지됐지만 임금은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덤핑 수출로 버티는 회사들이 인건비를 올릴 여력이 없었거든요. 대졸 청년들이 배달 플랫폼 기사로 취업하는 현상, 중국에서 지금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아,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던 거구나. 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헝다, 비구이 위안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도산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집값이 꺼지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공장이 더 힘들어지고, 공장이 힘들어지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집값이 더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왜 그때 고치지 못했을까요?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공장을 잠시 멈춰야 하는데, 공장을 멈추면 실업이 터지고, 실업이 터지면 사회 불안이 옵니다. 중국 정부는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봉책을 반복했고, 내부 균열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공급선마저 끊겼습니다. 디플레이션, 실업, 부동산 붕괴, 에너지 차단.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지금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그 카드를 꺼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이 이 모든 걸 설계하면서 정작 자신이 챙기려 한 게 뭔지를요.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이란 공습에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미사일 값, 군사작전 비용, 동맹국과의 외교적 마찰, 이 대가를 치르면서 미국이 얻은 게 뭔지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현재 동력을 끊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할인 원유가 막히면 중국 제조업 원가가 올라갑니다. 마진이 바닥인 공장들이 연쇄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지고요. 총 한 발 없이 세 개의 공장을 서서히 멈추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되돌아보시겠어요?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걸 단순한 협상 카드라고 보셨을 겁니다. 압박해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흥정이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 전체를 놓고 보시면 관세는 시작이었고 에너지가 마무리였습니다. 아, 무역전쟁은 싸움이 아니었구나. 포위망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던 거구나. 관세로 중국 수출 마진을 조이고, 제재로 할인 원유 공급선을 차단하고, 공습으로 마지막 밸브를 잠그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무역전쟁의 진짜 목적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제조업이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중국의 미래 자원을 차단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리튬과 히토리의 보고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의 핵심 원료예요. 중국이 이일로를 통해 확보하려 했던 자원 루트를 미국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셋째, 탈담 움직임을 짓밟았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이란이 그 중동 테스트베드였는데 그 실험이 멈췄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도전이 공습 한 방에 후퇴한 겁니다. 잠깐 다른 역사적 사례와 비교해 볼게요. 1970년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으며 에너지와 달러를 연결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경쟁국의 에너지 연결고리를 끊어서 달러 패권을 수호하는 전략이에요. 수단이 달라졌을 뿐 에너지로 세계 질서를 통제한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관세에서 공습까지 결국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에너지를 이렇게 거칠게 통제하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훨씬 더 큰 수요가 생겨났거든요.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는지 아시나요? 챗GPT 검색 한 번이 구글 검색보다 전기를 10배 가까이 더 씁니다. AI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는 데 드는 전력이 수천 가구가 한 달 동안 쓰는 전기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 에너지를 통제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중국 견제만이 아니었구나.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 기업들이 전 세계 전력망에 가하는 수요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어요. 미국이 AI 패권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 공급이 필수입니다. 전략이 보이시나요? 경쟁국인 중국의 에너지를 차단해 제조업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그 에너지 자원을 자국의 AI 인프라 확장에 돌립니다. 적의 연료를 빼앗아 나의 엔진에 넣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중동 불안이 커지면 호르무즈 해협 통거 비용이 올라갑니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가까이가 지나는 길목이에요. 이 길이 흔들리면 국제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셨다면 그 시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중동의 폭격이 여러분 지갑과 연결된 나비 효과, 마지막 장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의 본질은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미국이 설계한 대중국 에너지 포위망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38개월째 내부 추열 중인 중국의 할인 원유 생명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동시에 탈달러 실험을 무력화하면서 AI 패권 유지를 위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정학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느끼실 겁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수입 원가가 올라가고 그 비용은 전기료, 가스비, 장바구니 물가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이 겹치면 그 결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흐름을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열린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강 대국들이 벌이는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이 길어질수록 과연 그 청구서는 누구의 지갑으로 날아올까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있는 나라들에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